제 나이 72, 박만수입니다. 평생을 나무 만지는 몫으로 살아온 제 손은 옹이처럼 투박하고 거칠지만 자식놈을 바라보는 제 마음만큼은 늘 봄날의 아지랑이처럼 부드러웠지요. 마흔하고도 5해를 먹은 아들, 동철이는 제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양아들입니다. 하지만 저는 단 한순간도 그놈을 남의 자식이라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먼저 세상을 떠난 중마고우가 제게 남긴 유일한 혈육이자 제 인생의 가장 큰 자랑이었으니까요. 그날은 제 72번째 생일이었습니다. 아침부터 동철이 내외는 분주하게 움직이며 진수성찬을 차려냈습니다. 펄펄 끓는 미역국에서는 구수한 냄새가 피어오르고 상다리가 휘어지게 차려진 잡채와 갈비찜은 보기만 해도 배가 불렀지요. 손주 녀석들은 제 무릎에 앉아 재롱을 부렸고 며느리는 연신 제 잔에 술을 채워주었습니다. 동철이는 그런 가족들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제 어깨를 주물러 주었지요. 아버지, 오래오래 건강하셔야 합니다. 내년 생신에는 제가 더 크게 차려드릴게요. 그 목소리에 담긴 진심을 어찌 의심하겠습니까?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40년 전 제 친구의 장례식장에서 흙투성이가 된 채 울고 있던 코올리게 아이를 데려온 날이 어제 같은데 어느새 이렇게 듬직한 가장이 되어 제 곁을 지키고 있으니 말입니다. 가슴 한구석이 뜨끈해져 오는 것을 느끼며 저는 이 행복이 영원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그 행복의 한가운데에도 불길한 그림자는 드리워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동철이는 분명 웃고 있었지만 그 눈빛 깊은 곳에는 제가 읽어낼 수 없는 초조함이 안개처럼 서려 있었습니다. 틈틈이 손에 쥔 휴대폰을 힐끔거렸고 제가 따라주는 술잔을 평소보다 급하게 비워냈지요. 저는 그저 요즘 하는 사업이 힘들어 그런가 보다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아비 된 자로서 그 미세한 불안의 신호를 더 일찍 알아채지 못한 것이 지금까지도 천추의 한으로 남아 있습니다. 왁자지껄했던 잔치가 끝나고 며느리와 손주들이 돌아간 뒤였습니다. 동철이는 뒷정리를 돕겠다며 저와 함께 부엌에 남았지요. 그릇 부딪히는 소리만이 어색한 정적을 채우고 있을 때 동철이가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행주를 쥔 채 돌아보았습니다. 동철이는 차마 제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바닥만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에 덜컥 심장이 내려앉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무슨 일이냐, 아들아? 어디 안 좋은 일이라도 있는 게냐? 말을 해보거라. 이 애비한테 말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어. 제 재촉에 한참을 망설이던 동철이가 어렵사리 꺼낸 말은 제 귀를 의심케 하는 것이었습니다. 돈이 좀 필요합니다, 아버지. 아주 급하게요. 돈? 네. 사업에 꼭 필요한 자금인데 액수가 좀 큽니다.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성실하고 분수하는 제 아들이었습니다. 단 한 번도 제게 손을 벌린 적이 없던 녀석입니다. 오죽 힘들면 그랬을까 하는 안쓰러운 마음이 먼저 들었지요. 그래, 얼마나 필요하냐? 이 애비가 도울 수 있는 일이라면 아버지 평생 모으신 돈 전부요. 그 순간 제 심장에 얼음 송곳이 박히는 듯한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방금 전까지 온기로 가득했던 부엌이 시베리아 벌판처럼 싸늘하게 식어버렸습니다.
너 지금 뭐라고 했느냐? 죄송합니다, 아버지. 하지만 정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번 고비만 넘기면 몇 배로 갚을 수 있습니다. 제발, 제발 저 한 번만 믿어주십시오. 동철이는 고개를 숙인 채 애원했지만 저는 그 말을 곧이곧대로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평생 모은 돈 전부라니. 그건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제 40년 세월과 죽은 친구와의 약속과 동철이를 키워온 제 인생 그 자체였습니다. 무슨 사업을 하기에 내 애비의 전 재산이 필요한 것이냐? 제대로 설명부터 하거라. 저는 저도 모르게 언성을 높였습니다. 그러자 동철이의 얼굴이 일그러지며 제 평생 처음 보는 낯선 표정을 지었습니다. 원망과 분노가 뒤섞인 칼날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그걸 꼭 아셔야겠습니까? 아버지가 평생 땀 흘려 모으신 돈 아까우신 겁니까? 뭐시? 됐습니다. 어차피 기대도 안 했습니다. 그 말을 차갑게 내뱉고는 동철이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현관문을 박차고 나가버렸습니다. 쾅 하고 닫히는 문소리는 마치 제 가슴에 박힌 대못소리처럼 아프게 울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참을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심장에 휑하니 찬바람이 들어서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괴종시계가 째깍거리며 시간을 알릴 때마다 가슴이 철렁거렸습니다. 동철이가 한 말들이 귓가에 메아리 쳤습니다. 아까우신 겁니까? 아니, 아깝지 않다. 내 목숨이라도 내어줄 수 있는 아들인데 그깟 돈이 대수겠는가. 하지만 무언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었다는 불길한 예감이 제 온몸을 옥죄어 왔습니다. 새벽녘이 다 되어서였습니다. 타는 목을 축이려 물이라도 한 잔 마실까 싶어 거실로 나갔을 때였습니다. 창밖 골목길, 희미한 가로등 불빛 아래 익숙한 인형이 보였습니다. 동철이었습니다.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숨을 죽이고 창문에 바싹 다가섰습니다. 동철이는 낯선 사내 앞에서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말쑥하게 양복을 차려입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서늘한 기운을 풍기는 사내였습니다. 사내는 동철이의 어깨를 툭툭 치며 무언가 나직하게 말하고 있었고 동철이는 그저 죄인처럼 고개만 연신 조아릴 뿐이었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길게 늘어선 두 사람의 그림자가 마치 아들을 올가매는 거대한 뱀처럼 보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등줄기에 식은땀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단순한 사업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제 아들은 지금 제가 알지 못하는 아주 위험하고 어두운 무언가에 깊이 발을 담그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40년 세월이 통째로 흔들리는 듯한 아찔한 현기증을 느꼈습니다. 행복으로 가득 찼던 제 72번째 생일은 그렇게 지옥 같은 비극의 서막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창문 너머로 아들놈이 낯선 사내 앞에서 고개를 조아리는 모습을 본 이후로 제 집에는 더 이상 웃음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며칠 전 생일잔치의 온기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묵직하고 서늘한 공기만이 집안 구석구석을 맴돌았지요. 동철이는 그날 이후로 마치 다른 사람이 되어버린 듯 했습니다. 녀석은 더 이상 제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아침 일찍 말없이 집을 나섰다가 술 냄새를 풀풀 풍기며 자정이 넘어서야 비틀거리며
들어오기 일쑤였습니다. 예전에는 제 기침 소리만 나도 약부터 챙겨오던 녀석이 이제는 제가 곁에 없는 사람인 양 본체만체 했습니다. 밥상머리에 마주 앉아도 오가는 말 한마디 없이 그저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만 쇳소리처럼 날카롭게 울릴 뿐이었지요. 저는 타들어가는 속을 애써 감추며 몇 번이고 아들을 붙잡고 물었습니다. 동철아, 도대체 무슨 일이냐? 이 애비한테 말을 좀 해보거라. 응?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늘 가시돋친 말이었습니다. 제발 좀 내버려 두세요. 아버지께서 뭘 아신다고 이러십니까? 이놈아, 애비가 돼서 자식 걱정도 못하느냐? 그날 밤 그 사내는 누구이며 왜 밤늦도록 술에 절어 다니는 것이냐? 제 목소리가 커지면 동철이는 기다렸다는 듯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버렸습니다. 쾅 하고 닫히는 방문은 마치 제 심장에 박히는 쐐기 같았습니다. 닫힌 문 저편에서 아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어떤 고통 속에 있는지 알 길이 없다는 사실이 저를 더욱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믿음과 의심 사이에서 제 마음은 갈대처럼 속절없이 흔들렸습니다. 아니다. 내 아들은 그럴 녀석이 아니다라고 스스로를 다독이다가도 혹시 정말 나쁜 길로 빠진 것은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독버섯처럼 피어올랐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동네에는 흉흉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장이라도 보러 나갈라 치면 평소 살갑게 인사하던 동네 사람들이 저를 피하거나 뒤에서 수군거리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하루는 단골 가게인 쌀집에 들렀는데 주인 최 씨가 저를 구석으로 끌고 가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르신, 섭섭하게 듣지 마시고 요즘 동철이 무슨 일 있습니까? 동네 아낙네들 말로는 저 아랫마을 노름판에서 동철이를 봤다는 사람이 있다던데 허허, 설마 아니겠지요?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마른 침만 삼키며 어색하게 웃어 보일 뿐이었지요.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노름판이라니. 평생 성실하게 땀 흘려 돈 버는 것만이 진짜라고 가르쳤는데 제 아들이 노름판에 드나들다니요. 그날 이후 저는 동네 사람들의 눈을 마주치는 것이 두려워졌습니다. 그들의 동정 어린 시선 혹은 비난하는 듯한 눈빛이 비수처럼 제 가슴에 와서 박혔습니다. 40년간 이 동네에서 반듯하게 살아왔다는 자부심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는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고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그날도 동철이는 술에 잔뜩 취해 들어왔습니다. 비틀거리는 아들을 부축해 방에 겨우 눕혔는데 녀석의 바지 주머니에서 무언가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빳빳한 종이었습니다. 주워보니 1등 캐피탈이라는 상호와 함께 당일 급전, 신용불량자 가능이라는 붉은 글씨가 박힌 명함이었습니다. 저는 그 명함을 든 채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기분이었습니다. 사채, 기어이 사채에까지 손을 댄 것이었습니다. 제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이 명함 한 장이 제 아들이 얼마나 깊은 수렁에 빠져 있는지를 웅변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곤히 잠든 줄 알았던 동철이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습니다. 일어나, 이놈아, 일어나 보거라. 이게 무엇이냐? 이게 무엇이냐고 묻지 않느냐? 제 고함 소리에
동철이가 흐리멍덩한 눈을 떴습니다. 제 손에 들린 명함을 보더니 갑자기 미친 사람처럼 웃기 시작했습니다. 하하하, 이제 보셨습니까? 그래요. 저 돈 빌렸습니다. 아버지께서 안 주시니 어떡합니까? 이렇게라도 해야 먹고 살지 않겠습니까? 네 이놈, 내가 어찌 내 죽은 애비 얼굴에 먹칠을 해도 유분수지. 죽은 아버지 얘기는 왜 하십니까? 평생 그놈의 죽은 친구 타령. 지겹지도 않으세요? 차라리 제가 친아들이었으면 이렇게까지 안 하셨을 거 아닙니까? 그 순간 제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늘이 노랗게 보이고 귀가 먹먹해졌습니다. 40년 세월을 통째로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제 뺨으로 뜨거운 것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분노인지 슬픔인지 모를 눈물이었습니다. 너는 어찌 그런 말을. 저는 차마 말을 잇지 못하고 동철이의 뺨을 내리치고 말았습니다. 짝 하는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동철이의 고개가 돌아갔습니다. 제 손바닥도 불이 붙은 듯 뜨거웠습니다. 제 평생 아들놈에게 처음으로 손을 댄 순간이었습니다. 동철이는 잠시 멍하니 저를 바라보더니 이내 입꼬리를 비틀어 올리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제 속이 시원하십니까? 마음대로 하세요. 어차피 이 집구석 저도 신물나니까. 그 말을 끝으로 녀석은 저를 거칠게 밀치고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마룻바닥에 주저앉아 쿵 하고 닫히는 대문 소리를 망연히 들었습니다. 제 손에는 아직도 아들의 뺨을 때린 감각이 생생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아들을 때린 제 손이 원망스러웠고 그런 말을 내뱉은 아들이 야속했으며 이 모든 상황을 막지 못한 제 자신이 한심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동철이의 텅 빈 방에 들어갔습니다. 싸늘한 방 안에는 아들의 채취 대신 절망의 냄새만이 가득했습니다. 혹시나 무언가 단서라도 있을까 싶어 방을 둘러보던 제 발치에 침대 밑에서 굴러나온 듯한 낡은 지갑 하나가 채었습니다. 동철이의 것이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지갑을 열어보았습니다. 낡고 해진 지갑 안에는 현금 몇 푼과 신분증이 전부였습니다. 실망하며 지갑을 닫으려던 순간 사진을 넣는 투명한 칸막이 안쪽에 접혀 있는 낡은 사진 한 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제가 젊었을 적 이제 막 걸음마를 뗀 동철이를 목말 태우고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삐뚤빼뚤한 어린아이의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멋진 우리 아빠. 그 글씨를 보는 순간 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바닥에 주저앉아 목 놓아 울었습니다. 제 아들은 변한 게 아니었습니다. 변할 리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 아들은 망나니가 되어 저를 떠나버렸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내 아들을 저렇게 만든 것일까요? 저는 텅 빈 방 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붙들고 밤이 새도록 울고 또 울었습니다. 그 울음소리는 걷잡을 수 없이 커져만 가는 비극의 전주곡이었습니다. 아들놈의 낡은 지갑 속에서 세상에서 제일 멋진 우리 아빠라고 적힌 사진을 발견한 그날 밤,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낡은 사진 한 장은 제게 희망인 동시에 절망이었습니다. 그래, 내 아들은 본래 저런 녀석이었지 하는 믿음과 그런 녀석이 어쩌다 저 지경이 되었는가 하는 탄식이 가슴속에서 사납게 맞부딪혔습니다. 저는 날이 밝으면 동철이를 찾아가 모든 것을 터놓고 이야기하리라
마음먹었습니다. 무슨 일이든 이 애비가 함께 짊어질 터이니 제발 돌아오라고 무릎이라도 꿇고 빌 참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지막 희망은 산산조각 나는데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동이 트기도 전에 요란한 소리와 함께 대문이 부서져라 두드려졌습니다. 잠결에 놀라 뛰쳐나가 보니 험상궂은 산의 대여섯이 제 집 마당에 떡하니 버티고 서 있었습니다. 그중 한 명은 동철이의 방에서 봤던 그 사체 명함 속 사내 김 실장이라는 자였습니다. 니시오, 남의 집에 아침부터 무슨 행패여. 제가 소리치자 김 실장이란 자가 비웃음 섞인 표정으로 제게 다가왔습니다. 행패라니 어르신, 말씀이 지나치시네. 우린 정당하게 돈 받으러 온 사람들입니다. 아드님 박동철 씨가 우리 회사에 빚을 졌잖습니까? 그 빚은 내가 어떻게든 어르신, 세상 일이 그렇게 말처럼 쉬운 줄 아십니까? 아드님이 빌려간 돈이 자그마치 1억입니다. 이자까지 합치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고요. 1억. 그 액수를 듣는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평생을 몫으로 일하며 푼푼히 모아온 제 전 재산과 맞먹는 돈이었습니다. 제 아들이, 그 착하던 아들이 대체 무슨 짓을 벌인 것인지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습니다. 자, 어르신. 좋게 말할 때 빚 갚으쇼. 안 그러면 우리도 험한 꼴 보여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집안 곳곳을 들쑤시며 붉은 페인트로 빚이라는 글자를 써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아끼던 오래된 장롱에도 아내의 영정이 놓인 제사상에도 그 흉측한 글자가 새겨졌습니다. 저는 그들을 막아서려 했지만 늙고 병든 몸으로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거칠게 밀쳐냈고 저는 마룻바닥에 나뒹굴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 동철이가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며칠 만에 보는 아들의 얼굴은 퀭하니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동철아, 내가 어떻게 이게 다 무슨 일이냐? 저는 아들에게 달려가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동철이는 저를 싸늘하게 뿌리치고는 김 실장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실장님. 조금만 시간을 더 주시면. 시간? 박동철 씨, 우리가 자선사업가인 줄 알아? 약속한 날짜가 오늘까지야. 돈 없으면 다른 거라도 내놔야지. 안 그래? 김 실장의 눈이 집을 훑었습니다. 그의 탐욕스러운 시선이 이 집, 제 평생의 안식처이자 죽은 친구와의 추억이 담긴 이 집에 머물렀습니다. 이 집이라도 팔아서 빚을 갚아야지 어쩌겠어. 그 말이 제 심장을 꿰뚫었습니다. 안 된다. 다른 것은 다 내어주어도 이 집만은 절대 안 된다. 이 집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친구와 함께 대들보를 올리고 동철이를 업고 마당을 거닐었던 제 인생의 역사가 고스란히 담긴 곳이었습니다. 안 돼. 이 집은 절대 안 된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어림도 없어. 제가 필사적으로 소리쳤지만 동철이는 제 말을 외면했습니다. 그리고는 제 평생 잊을 수 없는 말을 내뱉었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이 집이라도 팔아서 급한 불부터 꺼야 합니다. 내 이놈, 내가 정령 사람이냐? 내 죽은 애비가 지하에서 통곡할 소리를. 그만 좀 하세요. 언제까지 죽은 사람 타령만 하실 겁니까? 지금 당장 우리가 죽게 생겼는데.
동철이는 제게 악을 쓰듯 소리치고는 안방으로 달려들어갔습니다. 저는 직감했습니다. 녀석이 무엇을 하려는지. 저는 비명을 지르며 아들을 뒤쫓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동철이는 장롱 깊숙한 곳에 제가 숨겨두었던 집문서와 인감도장을 찾아내 손에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안 돼, 동철아. 제발 그것만은 안 된다. 저는 아들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애원했습니다. 눈물이 비 오듯 쏟아졌습니다. 제발 정신 차려라, 아들아. 우리가 돌아갈 마지막 보루다. 하지만 동철이는 제 손을 매정하게 뿌리쳤습니다. 그 순간 저를 내려다보던 아들의 눈빛을 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일말의 죄책감도 슬픔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차갑고 공허한 절망만이 가득했습니다. 비키세요, 아버지. 그 말을 끝으로 동철이는 저를 밀치고 사채업자들과 함께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마룻바닥에 넘어진 채 멀어져가는 아들의 뒷모습을 망연히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40년간 제 세상의 전부였던 아들이 제 심장을 도려내어 악마에게 바치러 가는 뒷모습이었습니다. 쿵! 대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제 세상도 끝이 났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모든 감각이 마비된 듯 붉은 페인트로 더럽혀진 집안의 풍경만이 흐릿하게 보일 뿐이었습니다. 끝이다. 이제 모든 것이 끝이다. 40년의 정, 죽은 친구와의 약속, 아들에 대한 믿음. 제가 평생을 지켜왔던 모든 것이 한 줌의 재가 되어 흩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린 아들을 떠올리며 텅 빈 집안에서 소리 없는 절규를 삼켰습니다. 그 절규는 곧 닥쳐올 더 큰 비극의 신호탄이었습니다. 아들놈이 집문서를 들고 사채업자들과 함께 사라진 후 시간은 흐르는 것을 멈춘 듯 했습니다. 저는 마룻바닥에 주저앉은 채 얼마나 그렇게 있었는지 모릅니다. 붉은 페인트로 빚이라 쓰인 낙서가 마치 제 심장에 새겨진 주홍글씨처럼 저를 비웃고 있었습니다. 집안의 모든 물건이 제자리에 있었지만 그 어느 것 하나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영혼이 빠져나간 껍데기처럼 이 집은 더 이상 제게 안식처가 아니었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는 이미 창밖이 어둑어둑해진 뒤였습니다. 저는 유령처럼 일어나 텅 빈 집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아내의 영정사진이 놓인 탁자, 동철이가 어릴 적 키를 쟀던 문설주, 친구와 함께 못질하며 만들었던 툇마루 집 안 곳곳에 스며있는 40년의 세월이 파노라마처럼 제 눈앞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코올리게 동철이를 처음 이 집에 데려온 날이 생각났습니다. 낯선 환경에 겁을 먹고 제 등 뒤에만 숨던 아이. 그런 아이를 위해 서툰 솜씨로 밥을 짓고 밤새 잠투정을 받아주며 키웠습니다. 처음 아빠라고 불렀을 때의 벅찬 감동, 삐뚤빼뚤한 글씨로 쓴 첫 편지를 받았을 때의 기쁨, 운동회 때 목이 터져라 응원했던 기억들, 그 모든 순간이 제 인생의 가장 빛나는 훈장이었습니다. 저는 그 훈장을 위해 평생을 바쳤습니다. 남들은 늙음하게 편히 쉬어야 한다고 했지만 저는 아들놈 대학 등록금 한 번 밀리지 않게 하려고 밤낮으로 일했습니다. 손에 박인 굳은 살이, 허리에 새겨진 통증이 제겐 고통이 아니라 자랑이었습니다. 제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기에
세상 누구보다 더 큰 사랑으로 키웠다고 자부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제 인생 전부가 부정당했습니다. 하하하. 헛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슬픔이 너무 깊으면 눈물조차 마른다는 말을 저는 그날 처음으로 실감했습니다. 가슴 한가운데가 뻥 뚫린 것처럼 공허했습니다. 그 구멍으로 황량한 바람이 들이치는 듯 온몸이 덜덜 떨려왔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며 동철이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아들의 흔적을 찾아 헤맸던 그 방이 이제는 배신자의 소굴처럼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가족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몇 해 전 제 칠순 때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에서 동철이는 제 어깨에 팔을 두른 채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이 이제는 가증스러운 위선으로 보였습니다. 저를 속이기 위한, 제 등을 치기 위한 연극이었을까요? 저는 사진 액자를 집어들어 벽에 내던졌습니다. 쨍그랑 유리가 박살나는 소리가 고요한 집안에 날카롭게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미친 사람처럼 방 안의 물건들을 닥치는 대로 부수기 시작했습니다. 책을 찢고 옷을 끄집어내고 책상을 엎었습니다. 분노를 터뜨릴수록 제 가슴 속의 공허함은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미쳐 날뛰다 지쳐 바닥에 쓰러졌을 때 동네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제 집 앞으로 모여드는 것이 보였습니다. 며칠 전부터 저를 피하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동정과 호기심 그리고 약간의 경멸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아이고, 박 영감님 댁에 진짜 무슨 일 났나 봐. 그러게 말이야. 아들놈이 집문서 들고 야반도주했다는 소문이 파다하더니만. 쯧쯧, 자식 키워봐야 다 소용없다더니. 저렇게 애지중지 키워놨더니 은혜도 모르는 짐승 같은 놈일세. 그들의 수군거림이 비수처럼 날아와 제 심장에 박혔습니다. 저는 창피함과 모멸감에 얼굴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평생을 반듯하게 살아왔다는 자부심은 산산조각 났고 저는 이제 동네에서 가장 불쌍하고 한심한 늙은이, 자식 농사에 실패한 패배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창문을 닫고 커튼을 쳤습니다. 세상과 저를 단절시키는 벽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식음을 전폐했습니다. 며칠을 물 한 모금 마시지 않고 방 안에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배고픔도 목마름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죽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이렇게 비참하게 사느니 차라리 먼저 간 아내와 친구 곁으로 가는 것이 낫겠다 싶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흘렀을까요? 정신이 혼미해질 무렵 다시 한번 대문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저는 이제 모든 것을 체념한 채 죽음의 사자가 나를 데리러 왔구나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문을 열고 들어온 것은 저승사자가 아니라 그 사채업자 백 회장이라는 자였습니다. 그는 지난번의 험악한 모습과는 달리 값비싼 양복을 차려입고 인자한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어르신, 그간 안녕하셨습니까? 집이 엉망이군요. 그는 마치 제 집의 새 주인이라도 된 것처럼 거실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무슨 낯짝으로 또 온 게요. 허허, 너무 노여워 마십시오. 다 법대로 처리하는 것뿐입니다. 아드님이 이 집을 담보로 제게 큰돈을 빌려가셨고 약속한 날짜까지 갚지 못했으니
이제 이 집은 제 소유가 되었습니다.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일주일 드리겠습니다. 일주일 내로 이 집에서 짐을 빼서 나가주셔야겠습니다. 안 그러면 강제 집행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는 탁자 위에 차압 딱지가 붙은 서류 한 장을 올려놓고는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 서류를 망연히 내려다보았습니다. 붉은 글씨로 쓰인 부동산 인도 명령이라는 글자가 제 눈을 후벼 팠습니다. 40년. 한 인간의 인생 절반에 해당하는 그 기나긴 세월이 종이 한 장으로 끝장나 버렸습니다. 아들에 대한 믿음, 친구와의 약속, 평생의 보금자리. 제가 가진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저는 이제 갈 곳도 기댈 곳도 없는 빈털터리 늙은이가 되었습니다. 저는 텅 빈 집안을 서성이다. 아내의 영정 사진 앞에 주저앉았습니다. 여보 미안하오. 내가 이 집 하나 지키지 못했소. 그리고 우리 동철이 내가 잘못 키웠소. 당신과 친구를 볼 면목이 없구려. 뜨거운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40년의 세월이 배신이라는 두 글자 아래 처참하게 무너져 내린 그날, 저는 제 인생의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일주일. 백회장이란 자가 제게 던져준 시간은 고작 일주일이었습니다. 평생을 살아온 집에서 쫓겨나기까지 남은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은 제게 삶의 유예기간이 아니라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초읽기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밥도 물도 넘기지 못한 채 그저 멍하니 천장만 바라보며 하루하루를 버텨냈습니다. 차라리 이대로 눈을 감으면 모든 고통이 끝나지 않을까 하는 부질없는 생각만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집을 비워야 하는 날이 코앞으로 다가온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생각에 무거운 몸을 억지로 일으켜 세웠습니다. 이 집을 떠나기 전에 제 손으로 정리해야 할 것들이 있었습니다. 아내의 유품, 그리고 먼저 세상을 떠난 친구 녀석이 남긴 물건들이었지요. 창고 구석에는 먼지를 뽀얗게 뒤집어 쓴 낡은 오동나무 괴짝 하나가 있었습니다. 40년 전 친구의 장례를 치르고 유품을 정리하다가 차마 버리지 못하고 가져온 것들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친구가 아끼던 낡은 만년필, 빛바랜 편지 몇 통, 그리고 달아빠진 손목 시계 같은 것들이 들어 있었지요. 저는 그 괴짝을 열 때마다 친구 생각에 가슴이 미어져 한동안 열어보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것도 이제 다 버려야겠구나. 저는 씁쓸한 마음으로 괴짝 뚜껑을 열었습니다. 퀴퀴한 먼지 냄새와 함께 40년 전의 시간이 제 앞에 펼쳐지는 듯 했습니다. 괴짝 안의 물건들을 하나씩 꺼내어 마른 헝겊으로 닦아냈습니다. 그러다 제 손에 잡힌 것이 있었습니다. 낡은 가죽 앨범이었습니다. 앨범을 펼치자 젊은 시절 저와 친구가 함께 찍은 흑백 사진들이 빼곡했습니다. 냇가에서 물장구를 치던 모습, 공사판에서 땀 흘리며 웃던 모습, 그리고 제 결혼식 날, 제 옆에서 저보다 더 환하게 웃고 있던 친구의 모습까지 사진 한 장 한 장을 넘길 때마다 잊고 있던 추억들이 되살아나 제 심장을 저미었습니다. 이놈아 자네는 다 보고 있었는가? 내가 이 꼴이 될 줄 알고 있었는가 말이야. 저도 모르게 친구를 원망하는 말이 터져 나왔습니다. 자네가 내게 맡긴 아들놈이 내 인생을 이렇게 망쳐놓았다고 지하에 있는 자네에게
하소연이라도 하고 싶었습니다. 앨범의 마지막 장에 다다랐을 때였습니다. 다른 사진들과는 달리 앨범에 끼워져 있지 않고 낱장으로 툭 떨어지는 사진 한 장이 있었습니다. 저와 친구가 함께 찍은 마지막 사진이었습니다. 친구가 병으로 세상을 뜨기 얼마 전 병상에서 찍은 사진이었지요. 헬쑥한 얼굴로 억지 미소를 짓고 있는 친구와 그런 친구의 어깨를 감싸 안은 제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들고 한참을 말없이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다 무심코 사진을 뒤집어 보았는데 그 뒷면에 희미하게 연필로 쓴 글씨가 보였습니다. 너무 오래되어 글씨가 거의 지워져 있었지만 눈을 가늘게 뜨고 자세히 들여다보자 몇 글자를 겨우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만수야, 백상어 그놈을 조심해라. 절대 믿지 마. 백상어? 저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처음 들어보는 별명이었습니다. 친구에게 그런 별명을 가진 지인이 있었던가. 기억을 더듬어 보았지만 도무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저 죽기 전 병상에서 헛소리를 한 것이겠거니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제 뇌리를 스치는 섬광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아들놈이 집문서를 들고 나간 후 제 집에 들이닥쳐 행패를 부리던 사채업자들, 그리고 마지막에 나타나 제게 퇴거를 명령했던 그 남자, 백 회장. 그의 희고 번들거리는 얼굴과 탐욕스럽게 번뜩이던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상어. 그래, 마치 먹잇감을 노리는 상어 같은 눈빛이었습니다. 설마, 말도 안 되는 생각이라고 스스로를 다그쳤습니다. 우연의 일치일 뿐이라고, 늙은이의 망상일 뿐이라고 애써 외면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한번 피어오른 의심의 씨앗은 걷잡을 수 없이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만약에 백 회장이란 자가 친구가 말한 그 백상어라면? 저는 떨리는 손으로 앨범을 뒤졌습니다. 혹시나 다른 단서라도 있을까 싶어서였습니다. 앨범 가장자리, 낡아서 벌어진 틈새에 무언가 작게 접힌 종이가 끼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조심스럽게 꺼내 펼쳐보니 그것은 빛바랜 신문 기사 조각이었습니다. 사기 및 폭행 혐의, 백상어파 두목백모 씨 구속. 기사는 40여 년 전의 것이었습니다. 내용은 한 건설 현장에서 인부들의 임금을 착취하고 이에 항의하는 이들을 폭행한 혐의로 조직폭력배 두목이 구속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사 한쪽 구석에 작게 실린 흑백 사진. 젊은 시절의 백 회장이었습니다. 지금보다 젊고 날카로운 인상이었지만 그 비열한 눈빛만은 똑같았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방망이질 치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백 회장, 아니 백상어라는 자의 정체를. 그리고 그가 언젠가 자신과 관련된 사람들에게 해를 끼칠 것이라는 사실을 예감하고 제게 경고를 남겼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동철이는? 제 아들은 정말 제 발로 수렁에 빠진 것일까요? 아니면 이 모든 것이 백상어, 백 회장이란 자가 40년 전부터 계획한 거대한 복수극의 일부였을까요? 아들은 그저 그놈의 덫에 걸린 가여운 희생양은 아니었을까요? 생각이 거기에 미치자 저는 더 이상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낡은 신문 기사와 친구의 사진을 움켜쥐고 집을 뛰쳐나갔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지만 이대로 주저앉아 죽음을 기다릴 수만은 없었습니다. 저는 무작정 동네 파출소로 향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 고개도 들지 못했던 제가 이제는 그런 것을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파출소에 들어서자 젊은 순경 하나가 저를 의아한 눈으로 쳐다보았습니다. 저는 숨을 헐떡이며 제 손에 든 낡은 사진을 내밀었습니다. 이 사람을 아시오? 40년 전에 백상어라는 별명으로 불렸던 사람이요. 젊은 순경은 사진을 한참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글쎄요, 어르신. 너무 오래전 일이라. 그때 안쪽에서 나이가 지긋해 보이는 다른 경찰관이 다가왔습니다. 그는 제 손에 들린 사진을 보더니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어디 봅시다, 이 얼굴은. 그는 한참 동안 사진을 뚫어져라 쳐다보더니 이윽고 무릎을 탁 쳤습니다. 아, 알겠다. 이 사람 지금은 큰 회장님 소리 듣고 다니는 양반 아닙니까? 그의 입에서 나온 이름은 제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아, 백 회장 말씀이시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에서 흩어져 있던 모든 조각들이 하나로 맞춰졌습니다. 친구의 경고, 아들의 갑작스러운 변화, 그리고 백 회장의 등장. 이 모든 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4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죽은 친구가 제게 보내는 마지막 경고이자 거대한 비극의 진실을 밝힐 유일한 열쇠였습니다. 절망의 잿더미 속에서 아주 작은 불씨 하나가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복수를 향한 분노의 불씨이자 아들을 되찾고 싶다는 희망의 불씨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다시 움켜쥐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무기력한 늙은이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제 아들을 그리고 제 인생을 되찾기 위해 싸워야 했습니다. 아, 백 회장 말씀이시군요. 파출소에서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을 어지럽히던 안개가 순식간에 걷히는 듯 했습니다. 백 회장, 그리고 백상어. 4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두 이름이 하나로 합쳐지는 순간 제 심장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비톡촉이 아니었습니다. 죽은 친구가 경고했던 그놈, 백상어가 쳐놓은 거대한 그물이었습니다. 저는 파출소를 나와 비틀거리며 집으로 향했습니다. 머릿속은 수만 가지 생각으로 터져나갈 것 같았습니다. 친구는 왜 그토록 백상어를 경계했을까? 40년 전 그 둘 사이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내 아들 동철이는 이 사실을 알고 있는 것일까? 집으로 돌아온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더 이상 죽고 싶다는 무기력한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대신 활활 타오르는 분노와 함께 아주 작은 의심의 씨앗이 마음 한구석에서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동철이는? 저는 아들의 지난 행동들을 하나씩 되짚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제게 전 재산을 요구하던 날, 그 초조해 보이던 눈빛, 술에 취해 망나니처럼 굴면서도 문득문득 스쳐 지나가던 슬픈 표정, 그리고 제 뺨을 맞고도 반항 대신 체념한 듯 집을 나갔던 그 뒷모습까지. 그 모든 것이 배신자의 모습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어쩌면 그것은 아들의 처절한 연기는 아니었을까? 저를 지키기 위해 혹은 이 거대한 음모에 맞서기 위해 일부러 악역을 자처한 것은 아니었을까? 아니지.
제 손으로 집문서를 훔쳐 달아난 놈이다. 제 애비의 뺨을 때리게 만들고 친자식이 아니어서 서럽다는 말까지 내뱉은 놈이다. 저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아들에 대한 일말의 기대를 품는 것조차 사치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한번 싹튼 의심은 덩굴처럼 제 마음을 휘감아 왔습니다. 믿고 싶지 않은 진실과 믿고 싶은 거짓 사이에서 저는 밤새도록 괴로워했습니다. 날이 밝자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앉아서 당할 수만은 없다. 진실이 무엇이든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겠다. 저는 낡은 작업복으로 갈아입고 모자를 깊게 눌렀었습니다. 그리고 백 회장의 회사가 있다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백 회장의 회사는 번화가 한복판에 있는 으리으리한 건물이었습니다. 1등 캐피탈이라는 간판이 햇빛에 번쩍이는 것을 보니 속에서 천불이 끓어올랐습니다. 저런 곳을 세우기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피눈물을 뽑아냈을까. 저는 건물 맞은편 허름한 국밥집 구석에 자리를 잡고 앉아 하염없이 건물 입구만 쳐다보았습니다. 아들놈의 얼굴이라도 볼 수 있을까 싶어서였습니다. 몇 시간을 죽치고 앉아 있었을까요? 점심시간이 되자 회사에서 사람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저는 눈을 가늘게 뜨고 그 인파 속에서 익숙한 얼굴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동철이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실망하며 자리에서 일어나려던 순간 제 눈에 들어온 장면이 있었습니다. 백 회장의 오른팔인 듯한 그 김 실장이란 자가 건장한 사내 2명과 함께 건물 뒤편의 좁은 골목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험악한 분위기에 저는 저도 모르게 그들을 뒤따라갔습니다. 골목 깊숙한 곳, 담벼락에 기대어 담배를 피우던 김 실장은 함께 온 사내들에게 무언가를 지시하고 있었습니다. 박동철 그 새끼 요즘 뭔가 이상해. 딴 생각 품는 것 같으니 눈 똑바로 뜨고 감시해. 특히 그 영감탱이 박만수한테 접근하지 못하게 막아. 예, 실장님. 그런데 그놈 언제까지 데리고 있을 겁니까? 슬슬 정리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회장님께서 아직 볼 일이 남으셨단다. 그 영감탱이 집까지 완전히 손에 넣고 나면 그때 박동철이도 애비 곁으로 보내줘야지. 40년 묵은 빚은 그렇게 갚는 거다. 그들의 대화를 듣는 순간 저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온몸에 피가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애비 곁으로 보내준다니. 그것은 명백한 살해 협박이었습니다. 백 회장은 단순히 돈과 집을 빼앗는 것을 넘어 제 아들과 저의 목숨까지 노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벽 뒤에 몸을 숨긴 채 공포에 질려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골목 입구 쪽에서 또 다른 인형이 나타났습니다. 제 아들 동철이었습니다. 녀석은 김 실장에게 다가가 무언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실장님, 저희 아버지는 건드리지 않기로 하지 않으셨습니까? 이 새끼가 미쳤나? 어디서 큰 소리야? 내가 지금 누구한테 이래라 저래라 할 입장이야? 김 실장은 들고 있던 담배를 동철이의 뺨에 그대로 찢었습니다. 치익 살 타는 소리와 함께 동철이의 짧은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뛰쳐나가려는 것을 간신히 참았습니다. 주제 파악 똑바로 해, 박동철. 넌 그냥 우리 회장님 손에 놀아나는 장기판의 조릴 뿐이야. 내 애비 목숨이 아까우면 시키는 대로 조용히 해. 알았어?
김 실장은 동철이의 멱살을 잡고 거칠게 흔들었습니다. 동철이는 고통과 굴욕감에 얼굴이 일그러졌지만 아무런 반항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두 주먹을 피가 나도록 꽉 쥘 뿐이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숨어서 지켜보며 깨달았습니다. 제 아들은 배신자가 아니었습니다. 저를 지키기 위해 이 악마 같은 놈들 소굴에 제 발로 뛰어든 것이었습니다. 제가 망나니라고 손가락질하며 뺨을 때렸던 그 순간에도 아들은 홀로 이 모든 것을 감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미안함과 회한이 파도처럼 밀려와 제 가슴을 쳤습니다. 아들이 겪었을 고통과 공포를 생각하니 심장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김 실장 일당이 사라진 후 동철이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우두커니 서 있었습니다. 그러다 이내 어디론가 다급하게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홀린 듯 아들의 뒤를 쫓았습니다. 아들이 저를 위험에 빠뜨릴까봐 혹은 아들에게 무슨 일이 생길까봐 두려웠습니다. 제발, 제발 무모한 짓만은 하지 마라. 속으로 빌고 또 빌었습니다. 아들이 도착한 곳은 뜻밖의 장소였습니다. 번화가에서 한참 떨어진 낡고 허름한 공사 현장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아들은 무엇을 하려는 것일까요? 저는 불안한 마음으로 아들이 공사장 안으로 사라지는 것을 숨죽여 지켜보았습니다. 어르신, 여기서 뭘 하십니까? 등 뒤에서 들려온 그 차가운 목소리는 마치 저승사자의 부름처럼 제 귓전을 파고들었습니다. 심장이 멎는다는 것이 어떤 기분인지 저는 그 순간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천천히 몸을 돌리자 김 실장이라는 자가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뒤로는 험상궂은 산의 두엇이 그림자처럼 버티고 서 있었지요. 미행이라도 하신 겁니까? 늙으셔서 기운도 좋으시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공포에 질려 혀가 굳어버린 듯 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단 하나의 생각만이 맴돌았습니다. 들켰다. 이제 끝이다. 아들놈이 저를 지키기 위해 그 고초를 겪고 있었는데 어리석은 애비가 그 모든 것을 망쳐버린 것이었습니다. 왜 아들놈 걱정돼서 와보셨나? 걱정 마쇼. 우리가 아주 잘 데리고 있으니까. 김 실장은 제 어깨를 툭툭 치며 조롱했습니다. 그 손길이 닿는 곳마다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는 제 턱을 억세게 잡아 올리며 눈을 맞췄습니다. 어르신, 괜히 긁어부스럼 만들지 마쇼. 쥐 죽은 듯이 집이나 비우고 조용히 사라지면 아들놈 목숨은 살려줄 테니. 하지만 자꾸 이렇게 알짱거리면 그땐 나도 장담 못합니다. 그의 눈빛은 살기로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죽음의 공포를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은 아들에 대한 걱정이었습니다. 제가 여기서 잘못되면 홀로 남겨질 아들은 어떻게 될까? 순순히 따라오시죠. 회장님께서 어르신을 뵙고 싶어 하십니다. 사내들이 제 양팔을 우악스럽게 붙잡았습니다. 저는 필사적으로 버텼지만 늙은이의 힘으로는 당해낼 재간이 없었습니다. 질질 끌려가던 그 순간 제 눈에 들어온 것이 있었습니다. 제가 따라왔던 공사장, 그 안쪽에서 동철이가 황급히 몸을 숨기는 모습이었습니다. 녀석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아들은 제가 잡혀가는 모습을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안 돼,
동철아, 나오지 마라. 제발. 저는 속으로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들이 저를 구하겠다고 뛰쳐나오기라도 한다면 그 자리에서 부자가 함께 변을 당할 것이 뻔했습니다. 다행히 동철이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숨어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아들의 마음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뛰쳐나가고 싶은 마음을 억누르며 피눈물을 삼키고 있을 아들의 심정을 말입니다. 저는 사내들에게 끌려 검은 승용차에 태워졌습니다. 차가 출발하고 저는 차창 밖으로 점점 멀어지는 공사장을 하염없이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정말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차가 얼마 가지 않아 갑자기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경찰차 2대가 저희 차를 바짝 뒤쫓고 있었습니다. 시발 뭐야? 김 실장이 욕설을 내뱉으며 당황했습니다. 운전하던 사내는 속도를 높여 경찰을 따돌리려 했지만 이내 앞뒤로 포위되고 말았습니다. 경찰들이 차에서 내려 저희를 향해 총을 겨누었습니다. 차에서 내려. 손머리 위로 올리고 당장 내려. 김 실장과 사내들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이내 체념한 듯 차에서 내렸습니다. 저 역시 경찰의 부축을 받으며 차에서 내렸습니다. 어찌된 영문인지 알 수 없었지만 저는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것이었습니다.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며 저는 모든 자초지종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김 실장에게 붙잡히는 것을 본 동철이가 곧바로 112에 신고를 했던 것입니다. 아버지가 납치당하고 있다는 아들의 다급한 신고 전화 덕분에 경찰이 신속하게 출동하여 저를 구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저는 경찰서 한쪽 구석에 앉아 조사를 받고 있는 아들의 뒷모습을 하염없이 바라보았습니다. 제 아들이 저를 구한 것이었습니다. 배신자라고 짐승 같은 놈이라고 원망했던 제 아들이 목숨을 걸고 저를 지켜낸 것입니다. 조사가 끝나고 우리는 함께 경찰서를 나섰습니다. 밤하늘에는 별이 총총 떠 있었지만 우리 부자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걷다가 동철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제가 다 망쳤습니다. 조금만 더 참았으면 그놈들을 전부 잡아넣을 수 있었는데 아들의 목소리는 물기에 젖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아들이 무엇을 하려 했는지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너 그 공사장에서 뭘 하고 있었던 게냐? 제 물음에 동철이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품속에서 작은 물건 하나를 꺼내 보였습니다. 아주 낡고 작은 녹음기였습니다. 백 회장 그놈 불법으로 폐기물을 매립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놈들 신뢰를 얻은 척하면서 그 현장에 잠입해 증거를 모으고 있었습니다. 그놈들이 나누는 대화를 녹음해서 경찰에 넘기려고 했습니다. 아버지 집문서를 넘긴 것도 그놈들 신뢰를 얻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아들의 고백을 듣는 순간 저는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 아들은 배신자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누구보다 용감한 투사였습니다. 저와 그리고 억울하게 죽어간 친아버지의 복수를 위해 홀로 악의 소굴로 뛰어든 것이었습니다. 제가 망난이라고 손가락질했던 모든 행동이 사실은 저를 지키기 위한 처절한 연극이었습니다.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린 것도 사채업자들과 어울린 것도 심지어
제게 모진 말을 내뱉었던 것까지도 모두 그놈들의 의심을 피하기 위한 위장이었던 것입니다. 왜 진작 말을 안 했느냐, 이 미련한 놈아. 저는 아들의 등을 두드리며 오열했습니다. 아들을 오해하고 원망했던 제 자신이 너무나도 부끄럽고 미웠습니다. 말씀드리면 아버지께서 위험해지실까봐 그랬습니다. 저 혼자 감당하면 될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놈아, 이 바보 같은 놈아. 우리는 길 한복판에 주저앉아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아버지와 아들은 서로의 진심을 확인하고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김 실장 일당은 불법 감금 혐의로 체포되었지만 몸통인 백 회장은 아직 건재했습니다. 동철이가 모아온 증거는 아직 결정적인 한 방이 부족했습니다. 그때 동철이가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아버지,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그놈들 내일 밤 마지막으로 폐기물을 옮기기로 했습니다. 제가 다시 그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이번에야말로 백 회장이 직접 지시하는 목소리를 녹음해 오겠습니다. 안 된다. 너무 위험해. 제가 말렸지만 아들의 의지는 단호했습니다. 아버지, 이건 제가 해야 할 일입니다. 제 친아버지의 한을 풀고 아버지를 지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절 믿어주세요. 아들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굳건하고 강렬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들을 말릴 수 없었습니다. 그저 아들의 손을 꼭 잡아주는 것밖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 밤 동철이는 비장한 각오로 다시 그 위험한 공사장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집에서 뜬 눈으로 밤을 새우며 아들이 무사히 돌아오기만을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아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녹음하던 것을 들킨 동철이가 죽기 살기로 도망치기 시작했다는 끔찍한 소식이 제게 전해졌습니다. 녹음하던 것을 들켜 도망치기 시작했다. 그 짤막한 소식은 제게 내려진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그 말을 전해준 것은 동철이와 연락을 주고받던 젊은 형사였습니다. 그는 제게 최선을 다해 찾고 있으니 너무 걱정 마시라고 위로했지만 그의 목소리조차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역시 아들의 생사를 장담할 수 없다는 뜻이겠지요. 그날 이후 제 시간은 다시 멈춰버렸습니다. 하지만 이전의 절망과는 다른 종류의 고통이었습니다. 이전에는 배신감에 몸부림쳤다면 이제는 아들에 대한 걱정과 죄책감이 제 심장을 잿더미가 될 때까지 태워버리는 듯 했습니다. 저는 며칠 동안 잠 한숨 자지 못하고 먹지도 못한 채 낡은 전화기만 붙들고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아들에게서 연락이 올까 혹은 경찰에게서 소식이 올까 싶어서였습니다. 전화벨이 울릴 때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가 광고 전화임을 확인하고는 다시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기를 수십 번 반복했습니다. 밤이 되면 고통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텅 빈 집안, 싸늘한 공기 속에서 저는 아들의 마지막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절 믿어주세요. 비장하게 말하던 그 얼굴, 제 손을 꼭 잡아주던 그 따뜻한 온기. 그것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숨이 멎을 듯한 공포가 엄습해왔습니다. 내가 보내지 말았어야 했다. 내가 말렸어야 했다. 자책감이 독사처럼
제 마음을 휘감았습니다. 아들이 그 험한 곳으로 다시 들어가겠다고 했을 때 멱살이라도 잡고 막았어야 했습니다. 애비 된 자로서 자식을 사지로 내몬 꼴이었습니다. 저는 제 무력함과 어리석음에 가슴을 치며 밤새도록 울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희망은 점점 사그라들었습니다. 하루, 이틀, 사흘 아들의 행방은 묘연했습니다. 경찰의 수색에도 아무런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거의 실성한 사람처럼 동네를 헤매고 다녔습니다. 혹시나 아들이 어디 쓰러져 있지는 않을까? 혹시나 누군가 아들을 본 사람이 있지는 않을까? 하지만 마주치는 사람들의 동정 어린 시선만이 제 비참함을 더욱 깊게 할 뿐이었습니다. 집을 비워주기로 약속했던 일주일이 훌쩍 지나고 열흘째 되던 날 밤이었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창문을 때리는 빗소리가 마치 제 심장을 두드리는 소리처럼 요란하게 들렸습니다. 저는 이제 모든 것을 체념했습니다. 내일 아침이 밝으면 백회장의 사람들이 들이닥쳐 저를 길거리로 끌어내겠지요. 아들도 잃고 집도 잃고 이제 제게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저는 멍하니 앉아 아내의 영정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보, 나 이제 곧 당신 곁으로 갈 것 같소? 그런데 우리 동철이 그 불쌍한 녀석을 어찌하면 좋겠소? 내가 저 세상에 가서 무슨 낯으로 우리 아들을 본다오. 눈물이 빗물처럼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모든 희망의 끈을 놓아버린 채 그저 어둠 속으로 가라앉고 있을 때였습니다. 기익. 낡은 대문이 힘겹게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빗소리에 섞여 아주 작게 들려온 소리였습니다. 저는 환청인가 싶어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러자 흙마당을 질퍽거리며 무언가 다가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백회장의 사람들일까? 아니면 저는 떨리는 다리를 억지로 일으켜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덜덜 떨리는 손으로 문고리를 잡고 천천히 문을 열었습니다. 문 밖에는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비에 흠뻑 젖어 온몸이 엉망이 된 채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비틀거리는 사람. 찢어진 옷 사이로 붉은 피가 비치고 흙과 피로 범벅이 된 얼굴. 하지만 저는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동철아, 제 아들 동철이었습니다. 제 목소리가 제대로 나왔는지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제 눈앞의 광경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죽은 줄로만 알았던, 다시는 볼 수 없을 것이라 생각했던 제 아들이 지옥에서라도 살아 돌아온 듯 제 앞에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 아들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쉬어 있었습니다. 녀석은 저를 향해 한 걸음 내디디려다 그만 힘이 다했는지 휘청거리며 쓰러질 뻔했습니다. 저는 정신을 차리고 뛰쳐나가 아들을 부축했습니다. 제 품에 안긴 아들의 몸은 불덩이처럼 뜨거웠고 온몸은 상처투성이었습니다. 대체 며칠 동안 무슨 험한 꼴을 당한 것인지 짐작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괜찮으세요? 그 와중에도 아들은 제 안부를 먼저 물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아들의 이름을 부르며 울부짖을 뿐이었습니다. 동철아, 내 아들아, 살아있었구나. 살아있어줘서 고맙다. 저는 아들을 부축해 겨우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아들을 마룻바닥에 조심스럽게 눕히고 상처를 살펴보기 위해 찢어진 윈옷을 벗기려 했습니다.
그런데 동철이는 제 손을 막으며 고통 속에서도 힘겹게 품속을 뒤졌습니다. 그리고는 제게 무언가를 내밀었습니다. 그것은 며칠 전 아들이 제게 보여주었던 그 낡은 녹음기였습니다. 흙과 핏자국으로 더러워져 있었지만 아들은 그것을 마치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인 양 제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이것밖에 못 가져왔습니다. 아들은 그 말을 끝으로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다는 듯 제 품에서 정신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동철아, 정신 차려라. 동철아. 저는 아들의 뺨을 때리며 필사적으로 외쳤지만 아들은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공포에 질려 당장이라도 구급차를 불러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제 손에 들린 녹음기의 차가운 감촉이 저를 붙잡았습니다. 이것, 제 아들이 목숨과 맞바꾼 이것. 이 안에는 아들의 40년 인생과 저를 지키려 했던 처절한 진심과 죽은 친구의 한이 모두 담겨 있을 것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아들의 피가 묻은 녹음기의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제 모든 진실이 밝혀질 시간이었습니다. 제 품에는 불덩이 같은 아들이 축 늘어져 있었고 제 손에는 아들의 피가 묻은 차가운 녹음기가 들려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거센 비바람이 창문을 때리고 있었지만 제 귀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제 심장 소리와 떨리는 손으로 재생 버튼을 누르는 그 찰칵 하는 작은 소리만이 온 세상을 채우는 듯 했습니다. 치직 치지직. 낡은 녹음기는 한동안 잡음만을 뱉어냈습니다. 그 짧은 순간이 제게는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제발 제대로 녹음이 되었어야 할 텐데. 애타는 마음으로 녹음기를 귀에 바싹 갖다 댄 순간 잡음 사이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제 아들 동철이의 목소리였습니다. 정말 이것으로 끝나는 겁니까? 우리 아버지는 건드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거 맞지요? 아들의 목소리는 불안과 두려움으로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목소리만 들어도 아들이 얼마나 끔찍한 공포 속에서 이 대화를 이어갔을지 짐작이 되어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이내 다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기름기가 잔뜩 낀 오만하고 비열한 목소리. 백 회장이었습니다. 하하, 박동철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구나. 내 애비, 걱정 마라. 아주 편안하게 내 죽은 애비 곁으로 보내줄 테니.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는 듯 했습니다. 저 악마 같은 놈. 제 아들 앞에서 제 목숨을 가지고 저런 추악한 농담을 짓거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내 애비 박만수 그 영감탱이는 모든 걸 알고 있었어. 40년 전 내 진짜 애비가 어떻게 죽었는지 말이야. 그래서 내가 직접 손을 써야만 했지. 내 놈을 이용해서 말이야. 40년 전 내 친구가 어떻게 죽었는지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제 친구는 그저 지병으로 세상을 떠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백 회장의 말은 그 죽음 뒤에 끔찍한 비밀이 숨겨져 있음을 암시하고 있었습니다. 내 애비, 그 순진에 빠진 놈. 내가 하는 건설 사업에 전 재산을 투자했었지. 아주 전망이 좋은 사업이라고 살살 꼬드기니까 좋다고 돈을 다 갖다 바치더구나. 물론 처음부터 전부 내 주머니로 들어올 돈이었지만 백 회장의 목소리에는
회상에 잠긴 듯한 즐거움마저 묻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놈이 눈치를 채버렸어. 내가 사기를 친 걸 알고는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길길이 날뛰더구나. 그래서 어쩌겠어? 입을 막아야지. 공사장에서 일어난 작은 사고였다. 아주 깔끔하게 처리했지. 아무도 의심하지 못했어. 내 애비가 마지막까지 움켜쥐고 있던 그 땅 문서만 빼고.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사고가 아니었다. 명백한 살인이었습니다. 제 친구는 제 하나뿐인 벗은 저 악마 같은 놈의 손에 억울한 죽음을 당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놈이 탐냈던 땅 문서 친구가 죽기 전 제게 나중에 동철이 크면 꼭 전해주게라며 맡겼던 제가 40년간 고이 간직해온 바로 그 땅 문서였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아들의 얼굴 위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울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제 아들이 목숨과 맞받고 온 이 진실을 이대로 묻히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아들을 방에 눕히고 젖은 수건으로 상처를 닦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제 손에 굳게 쥔 녹음기를 품에 넣었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비바람이 몰아치고 있었지만 제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고요하고 단단해졌습니다. 저는 낡은 장롱을 열어 가장 깨끗하고 반듯한 외출복을 꺼내 입었습니다. 그리고 아내의 영정 사진 앞에 섰습니다. 여보, 나 이제 가보려오. 우리 아들, 그리고 내 친구의 원수를 갚으러 가오. 하늘에서 지켜봐 주시오. 마지막으로 친구가 남긴 낡은 사진을 꺼내 품에 넣었습니다. 사진 속 젊은 시절의 친구가 저를 보며 웃고 있었습니다. 마치 이제야 알아주었구나, 친구야라고 말하는 듯 했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리고 친구의 이름으로 저 악마에게 심판을 내릴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품속의 녹음기를 다시 한번 굳게 움켜쥐고 빗속을 뚫고 집을 나섰습니다. 제 발걸음은 더 이상 절망을 향한 걸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복수와 정의를 향한 단호하고 흔들림 없는 첫걸음이었습니다. 제 눈빛은 더 이상 슬픔이 아닌 차가운 분노로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빗줄기는 새벽이 되어서야 잦아들었습니다. 밤새 내린 비에 씻겨나간 세상처럼 제 마음속을 휘젓던 혼란과 슬픔도 차갑고 단단한 결심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품속에 든 녹음기는 단순한 기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 아들의 목숨이었고 제 친구의 핏빛 절규였으며 40년간 묻혀있던 진실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동이 트자마자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밤새 저를 걱정하던 젊은 형사가 저를 보고는 깜짝 놀라 달려왔습니다. 어르신, 밤새 어디 계셨습니까? 동철 씨는? 내 아들은 집에 있어. 살아있어. 제 말에 형사의 얼굴에 안도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더 이상 지체하지 않고 품속에서 낡은 녹음기를 꺼내 그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이 안에 모든 것이 들어있어. 내 친구를 죽이고 내 아들을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내 인생을 망가뜨린 그 악마의 목소리가 말이요. 제 눈빛에서 무언가를 읽었는지 형사는 굳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고는 녹음기를 들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경찰서 의자에 앉아 길고 긴 기다림을 시작했습니다. 초조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고 저는 그 결과를 묵묵히 기다릴 뿐이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경찰서 안이 갑자기 분주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형사들이 다급하게 움직이고 무전기에서는 알아들을 수 없는 말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잠시 후 저를 담당했던 젊은 형사가 상기된 얼굴로 제게 다가왔습니다. 어르신, 해냈습니다. 이 녹음 파일은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살인 교사, 사기, 불법 폐기물 매립백 회장 그놈. 이제 절대로 빠져나가지 못합니다. 지금 당장 체포영장 발부받아서 놈의 회사로 출동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꾹꾹 눌러왔던 감정이 터져나왔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기쁨의 눈물인지 한 맺힌 서러움의 눈물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정오 저는 경찰차를 타고 백 회장의 회사 앞으로 갔습니다. 수많은 경찰차와 취재진들이 몰려들어 그 으리으리했던 건물 앞은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잠시 후 건물 안에서 백 회장이 형사들에게 양팔을 붙들린 채 끌려 나왔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세상을 다 가진 듯 오만했던 그의 얼굴은 이제 하얗게 질려 공포와 당혹감으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그는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 세례를 받으며 발버둥 쳤습니다. 이거 내가 누군 줄 알고. 이건 모함이야. 증거 있어? 그가 악을 쓰며 끌려 나오다 인파 속에 서 있는 저를 발견했습니다. 그의 눈이 경악으로 커졌습니다. 그는 저를 향해 미친 사람처럼 소리쳤습니다. 박만수, 내 놈이 감히 나를. 저는 아무 말 없이 그저 차가운 눈으로 그를 끝까지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발악은 패배한 짐승의 마지막 울부짖음처럼 처량하게 들릴 뿐이었습니다. 그가 경찰차에 태워져 사라지는 모습을 끝까지 지켜본 후에야 저는 비로소 40년간 제 어깨를 짓누르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니 동네 의사에게 응급처치를 받은 아들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며칠 만에 처음으로 편안하게 잠든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아들의 머리맡에 조용히 앉아 녀석의 얼굴을 하염없이 쓸어주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홀로 감당해온 내 아들. 이제는 이 애비가 너의 방패가 되어주마. 며칠 후 병원에서 깨어난 동철이는 모든 소식을 듣고 제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저 때문에 아버지 고생만 시키고. 저는 아들을 일으켜 세워 힘껏 끌어안았습니다. 앙상하게 마른 아들의 등이 제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일어나라, 내 아들아. 너는 죄인이 아니다. 너는 나를 지켰고 내 아버지의 원수도 갚았다. 너는 내 평생의 자랑이다. 우리 부자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닌 모든 것을 이겨낸 후 흘리는 뜨거운 감동의 눈물이었습니다. 백 회장 일당은 법의 엄중한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빼앗아갔던 제 집과 재산도 모두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제게 찾아와 머리 숙여 사과했고 저는 그저 쓴웃음으로 답할 뿐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온 어느 맑은 날, 저는 아들과 함께 차를 몰아 교회의 한적한 공원묘지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제 친구, 동철이의 친아버지가 잠들어 있었습니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저는 아들의 손을 잡고 친구의 묘 앞에 섰습니다. 저는 준비해간 술을 따라 묘비 앞에 뿌렸습니다. 친구야, 이제 받는가? 자네 아들이 이렇게 늠름하게 자랐네. 그리고 자네의 한도, 이 못난 친구와 자네 아들이 이제야 풀어주었네. 하늘에서나마 이제 편히 쉬게나. 동철이도 제 옆에 나란히 서서 묘비를 향해 큰 절을 올렸습니다. 아버지, 늦어서 죄송합니다. 이제 편히 눈 감으세요. 아들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아들의 어깨를 말없이 감싸주었습니다. 서산으로 넘어가는 따스한 햇살이 우리 부자와 친구의 묘비를 함께 비추고 있었습니다. 40년의 길고 긴 오해와 비극이 마침내 화해와 용서로 마침표를 찍는 순간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 안에는 아무 말도 없었지만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운전하는 아들의 듬직한 옆모습을 바라보며 문득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내 보았습니다. 제가 젊었을 적 어린 동철이를 목말 태우고 환하게 웃고 있던 사진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진 옆에 오늘 묘비 앞에서 아들과 함께 찍은 새로운 사진을 나란히 놓았습니다. 낡은 흑백 사진 속의 젊은 아버지와 이제는 주름이 깊어진 컬러 사진 속의 늙은 아버지. 시간은 흘렀고 많은 것이 변했지만 아들을 향한 마음만은 변치 않았음을 사진 속에 제 웃음이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마당에는 어느새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툇마루에 앉아 아들이 차려주는 저녁밥을 기다렸습니다. 평범하고 소박한 저녁상이었지만 제게는 세상 그 어떤 진수성찬보다 값지고 따뜻한 밥상이었습니다. 40년의 비바람이 휩쓸고 지나간 자리에 이제야 비로소 진짜 평화가 찾아온 것이었습니다.